당시 유일한 조선어 신문이었던 매일신보의 일면 기사. 이날의 머리 기사 한번 보시죠. 호해의 정신으로 결합. 우리 광명의 날을 맞자. 당시 신문을 보면요, 이 광복을 맞이한 조선이 새로운 세상을 꿈꾸며 얼마나 희망에 부풀어 있었는지 그 분위기를 알 수 있습니다. 두 번째 기사는요, 민족 해방의 사자후, 우리들 이상의 낙토 세우자라는 여운형의 연설이었습니다. 와, 조선인들에겐 정말 희망적인 내용이었죠. 광복을 받았으니까 이 정도는 너무 당연하지 않겠습니까? 그렇죠. 당연하죠. 그죠? 나 이런 신문은 버리지 못할 것 같아요. 네, 이거는 보고 또 봐도 너무 행복할 것 같아요. 그죠? 그런데요, 지금 보고 있는 이 신문에 이 기쁨에 취해 있던 조선인들의 정신을 번쩍 들게 할 만한 충격적인 기사가 함께 실려 있었습니다. 경거망동을 삼가라. 경거망동을 삼가라. 그러니까 야, 너도 조심해. 이거잖아요, 지금. 네. 아니, 이 분위기에 이게 무슨 말이야, 지금? 지금 분위기 파악 못하는 것 같은데. 그렇죠. 네. 이런 단어를 쓸 타이밍이 아닌 것 아니죠. 같아요. 네. 이 기사 누가 냈을까요? 그 주체는 바로 일본군이었습니다. 일본군이 조선을 향해 경거망동을 삼가라 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자, 이들이 대체 무슨 말을 하는 건지 기사를 좀 더 자세히 살펴보도록 하죠. 시위운동 일체 불허. 민중들은 절대 자중하라. 그리고 인심, 창란, 치안 방해는 단호조처. 무슨 말일까요? 당시 일본군이 조선인들의 만세 시위를 금지하면서 자제를 명령한 겁니다. 그러면서 만약 지키지 않았을 때는 단호한 조처를 하겠다. 이거 협박 아닙니까? 그러니까요. 그죠? 자, 단호한 조처. 무슨 말일까요? 바로 무력을 사용하겠다는 말입니다. 아니, 되게- 독립된지 해방된지 몰라요, 이분들? 진짜 지금- 사태 파악이 안 된 거 아닐까요? 지금도 지금 은행 가고 난리 나고 무섭다고 덜덜덜 떨면서 저런 기사를 낸 건데 뭐 이런 기사를 왜 낸 거예요? 네. 조선 총독부와 여운형이 합의한 지 불과 3일째 패전한 일본군이 갑자기 이런 기사를 낸 이유. 당시 조선 주둔 일본군은요, 조선 총독부와 함께 이 식민지배의 큰 축을 담당하고 있었거든요. 자, 근데 조선 총독부는 지금 여운형과 합의를 하고 움직이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일본군은 미처 조선 총독부의 전략을 몰랐던 겁니다. 다음 날에서야 이 충격적인 사실을 파악한 일본군의 참모들은 격분합니다. 어떻게 이런 중대한 일을 군과 사전 상의도 없이 벌일 수 있단 말인가? 당시 조선 주둔 일본군은 이렇게 생각을 했습니다. 일본이 항복한 건 미국과 소련을 비롯한 연합국이지 조선이 아니다. 우리가 무사하게 귀환하려면 우리가 무장을 유지한 채로 조선인들을 여전히 억압하고 통제한 상태에서 귀환할 수 있다고 판단을 했던 걸로 생각이 됩니다. 그렇게 8월 17일 오전 10시 장총에 대검을 꽂은 일본 군인들이 다시 방송국을 장악합니다. 방송국은 이 시간부터 일본군이 접수한다. 점령한 곳의 주민은 포로나 마찬가지 처벌을 받는 게 통상적이다. 일본군은요, 언론을 통제해서 다시
조선인들의 눈과 귀를 막으려고 했습니다. 조선에 남아있는 일본인들의 안전을 위해서 조선인들 사이에서 들불처럼 퍼져가는 이 광복의 기쁨과 희망을 꺾고 일본의 영향력이 아직 건재하다는 것을 보여주려 했던 것이죠. 일본군의 언론 통제는 시작에 불과했습니다. 일본군은요, 조선인들에 대한 경고 수위를 점점 높여갑니다. 무장한 일본군이 언론사는 물론 경성 곳곳을 점거했고요. 종로 일대에는 무려 일본군의 기관총까지 설치가 됩니다. 와, 싹 장악했네, 진짜. 이제 막 해방의 기쁨을 누리기 시작한 광복 며칠 만에 일본군이 다시 경성을 장악한 겁니다. 뭐야. 또 한편으로는 뭐야 잠깐 우리가 꿈이었던 건가 다시 불안한 마음도 좀 있을 것 같아요. 그렇죠. 그게 아닌가, 광복이 아닌가 싶겠죠. 아니구나. 일본의 반항심이 있어 보이면 누구든지 체포할 수 있는 막강한 권한을 가진 헌병. 이 광복 직후 2,600여 명 정도였던 조선주둔 헌병이 약 한 달여 만에 6배가 넘는 16,000여 명까지 늘어납니다. 한 달 만에요? 네, 아니, 그러니까 지금 제가 헷갈려서 저희 해방 직후를 보는 거 맞죠? 그러니까 맞아요. 뭐 이런 일인지 좀 생각도 못했는데. 그렇죠. 예. 일본 헌병들이 다시 장악한 한반도는 해방이 됐음에도 불구하고 광복의 기쁨을 누리지 못하고 있었습니다. 자, 그런데요, 일본 해상에서는 또 하나의 충격적인 사건이 일어납니다. 바로 1945년 8월 24일 오후 5시 20분쯤 꽝! 하는 귀를 찢을 듯한 굉음과 함께 일본 부근 해상에서 배 한 척이 폭발합니다. 배의 중앙이 쩍 갈라지면서 가운데부터 서서히 침몰하기 시작했고요. 배에 타고 있던 사람들은 그대로 배와 함께 바닷속으로 사라졌습니다. 문제의 배를 한번 보시겠습니다. 길이가 무려 108m나 되는 거대한 일본의 수송선 우키시마호였습니다. 엄청 큰데요? 자, 그런데요, 이 배에 타고 있었던 사람들 누군지 아세요? 아, 그러니까 이 배가 이게- 어디서부터 어디로 가는 거예요? 맞아요 저도. 일본에서 한국으로. 한국. 그러면은 해방 사실을 알고 가족들 모아서 한국으로 오던. 조선으로 들어오려고 하는 사람들인가요? 맞습니다. 바로 조선인들. 네. 일본에 끌려갔던 강제 동원 피해자들이었습니다. 낯선 일본 땅에 끌려와가지고 수년 동안 이 노역에 시달리면서도 조국의 광복과 고향에 돌아갈 날을 기다리던 조선인들은 8월 15일 드디어 꿈에나 그리던 광복을 맞이한 겁니다. 얼마나 기쁜 소식입니까? 그렇죠. 그죠? 맞습니다. 드디어 광복된 조국으로 돌아갈 수 있게 된 겁니다. 몇몇 조선인은요, 얼마나 기뻤는지 정말 이 출발 며칠 전부터 부둣가와 길가에서 노숙까지 할 정도였습니다. 배는요, 조선인들로 발 디딜 틈 없이 빼곡히 들어찹니다. 드디어 출항하는 날. 그렇게 8월 22일 우키시마호는 조선인들을 가득 채운 채 네. 부산을 향해 출발합니다. 하지만 이틀 뒤 이 우키시마호는
일본 해상에서 폭발하고 만 겁니다. 생존자들의 증언에 따르면요, 승선 정원이 4,000명인 이 배에 최소 정원의 2배 이상이 탔다고 합니다. 8,000명, 9,000명, 10,000명. 빨리 가고 싶었던 거죠. 이 조선인들을 태운 귀국선 우키시마호는 대체 왜 폭발했던 걸까요? 왜 폭발하지? 저렇게 큰 배는 이 발표 내용 사실일까요? 아닐 것 같아요. 여기는 이상한 점이 있습니다. 자, 일본의 주장대로 기뢰 때문에 배가 침몰했다면 구멍이 어떻게 뚫려야 할까요? 어? 선체 바닥에. 바깥쪽에서 안쪽으로 구멍이 뚫려 있어야 되겠죠. 그렇죠, 그렇죠. 바퀴 털수. 네, 외부에서 네. 이렇게 된 거니까. 그렇죠? 그런데 훗날 인양한 우키시마호 바닥의 구멍은 선체 안쪽에서 바깥 방향으로 뚫려 있었습니다. 안쪽에서 바깥으로. 네. 그럼 이게 이미 중요한 실려서 거죠. 있던 거 아니에요? 안에서 터져가지고 그 쇠가 바깥으로 휜 거잖아요. 맞습니다. 폭발이 배 내부에서 있었다는 걸 짐작해 볼 수 있는 모습입니다. 결국 일본 측의 주장과는 달리 일본 해군이 의도적으로 조선인들이 탄 배를 폭파시켰을 가능성이 있는 겁니다. 아, 이건 아니, 이 침몰한 선체를 인양을 합니다. 9년 만에 9년 만에 하지 않다가 일본은 왜 갑자기 마음을 바꿔서 이 우키시마호를 끌어올렸을까요? 1954년에 54년에 왜 갑자기 그러게요. 9년 만에? 바로 1950년부터 53년 6.25 전쟁 네. 있었잖아요. 전쟁 후 피폐해진 한국에 이 철을 팔기 위해서였습니다. 희생자들의 유골 수습을 위해서가 아니라 고철 회수를 목적으로 인양한 겁니다. 그러니까 그거 팔려고 그 전쟁 때그 말이 안 나오네. 그러니까 그 팔려고 이렇게 꺼낸 거예요. 그 인명 수습이 아니고. 네. 아유, 타국에 강제 동원돼 수년간 노역에 시달리다가 조국으로 돌아갈 기쁨에 부풀어 있던 수천 명의 조선인들은 죽어서도 끝내 광복된 고향 땅으로 돌아가지 못한 겁니다. 다시 조선으로 돌아와 보겠습니다. 일본군이 헌병을 늘리면서 이 조선인들을 협박하고 있는 상황. 일본군이 언제까지 이런 방법으로 광복된 조선을 억누를 수는 없습니다. 전쟁에서 패배한 일본은요, 점령하고 있던 식민지에 대한 권한을 연합국에게 넘겨야 했기 때문입니다. 자, 그럼 일본을 대신해서 다음으로 조선에 주둔할 연합국, 바로 미국과 소련이었습니다. 1945년 8월 11일 이때 미국은 소련에게 이렇게 제의합니다. 한반도의 절반인 38도선을 경계로 소련과
미국이 분할 점령하자. 자, 미국은 왜 이런 제의를 소련에게 했을까요? 당시 전 세계는 공산 진영인 소련과 자유 진영인 미국을 중심으로 나뉘어 있었습니다. 그런데 미군이 일본 오키나와에 주둔하면서 전쟁을 마무리하고 있는 그 당시 소련군은 이미 한반도에 들어와 있는 상태였습니다. 아, 벌써. 네, 미국은요 이 조선 전체, 이 한반도 전체가 공산 국가가 될까 노심초사합니다. 이 때문에 미군은 한반도에 38도선을 그어서 이북은 소련군이, 이남은 미군이 점령하자 이렇게 제의를 한 겁니다. 그리고 소련은 미국의 이런 제의를 받아들입니다. 더는 남하하지 않고 한반도 북쪽을 점령한 채 멈춰선 것이죠. 자, 근데 약속은 했는데 네. 미국이 소련을 완전히 믿을 수 있을까요? 네, 믿을 수 없죠. 그렇습니다. 미국은 이 소련이 약속을 어기고 남하할까 봐 굉장히 두려워합니다. 그래서 미국은요 오키나와에 주둔 중이었던 이 미군 부대를 급하게 조선으로 보내기로 합니다. 보내구나. 네. 자, 그런데 이 미군 부대에는 큰 고민이 하나 있었어요. 바로 정보가 부족합니다. 앞으로 점령해야 할 이 조선이라는 나라에 대해 알고 있는 정보가 거의 없었습니다. 그들에게 필요한 건 군사 정보가 아닌 좀 더 내밀한 조선의 속사정이었겠죠. 그리고 이때 일본은 또다시 자신들의 그 안위를 위해 미국이 솔깃할 만한 정보를 제공합니다. 자, 뭐라고 보냈냐면 조선인 중에는 공산주의 혹은 독립운동자가 있는데 이 기회에 치안을 어지럽히려고 계획하는 자가 있습니다. 공산주의자들의 그 위협을 운운하면서 조선은 소련의 편이 될 가능성이 크다. 이거 이간질 아닌가? 처음에는 자기도 좀 살려고 독립운동가 영은영 선생님 찾아가서 이렇게 하고 이게 안 될 것 같으니까 또 이제 미국이 그건 또 파악해가지고 또 뒤에 가가지고 미국한테 또 그러고. 맞습니다. 가뜩이나 지금 공산주의 확산을 걱정하는 미국을 부채질하면서 일본에게 유리한 방향으로 조선의 이미지를 전달한 겁니다. 야, 일본군으로부터 이런 내용을 전달받은 미군, 그럼 뭐라고 했을까요? 일본군은 미군이 그 책임을 인계받을 때까지 북위 38도 이남에서 조선의 치안을 유지함과 동시에 행정기관을 그대로 두기 바란다. 그러니까 미군이 도착할 때까지 조선을 식민 통치하던 일본의 행정 시스템을 그대로 유지하라는 말입니다. 한마디로 지금까지 하던 대로 그냥 쭉 계속 가라는 겁니다. 되게 황당한 얘기네요. 패전국인 일본이 앞으로 조선에 주둔할 미군으로부터 조선인들을 억압할 수 있는 명분을 얻게 된 순간이죠. 일본과 미국. 자, 이런 묘한 신뢰관계가 형성되던 그때 조선에서는요 끔찍한 사건이 벌어지고 맙니다. 어떤? 미군이 인천항을 통해 한반도에 입성한 1945년 9월 8일 인천항에는요 미군을 환영하기 위해 수많은 조선인들이 모여 있었습니다. 그런데 일본 경찰이 그 조선인들을 향해서 발포를 한 겁니다. 그런데요, 더 충격적인 건 미군이 이런 일본의 행동을 부둔한 겁니다. 선생님 이건 좀 아니지 않아요? 왜 이렇게 발포하는 사람 경찰들을 두둔한 거예요? 미군이? 그 이유는
미군 측의 한 말을 보면 알 수 있습니다. 일본 경찰은 조선인의 대규모 시위를 효과적으로 막았다. 공산주의자들이 막 우와 이러는 걸로 이제 이간질한 거에 당한 거죠. 맞습니다. 죄 없는 조선인 2명은 영문도 모른 채 직사했고요. 14명이나 부상을 당했습니다. 조선인들은 일본과의 전쟁에서 승리한 미군이 조선에 오면 패배한 일본이 조선 땅에서 쫓겨나고 진정한 자유가 찾아올 것을 기대했습니다. 그런데 현실은 그들의 예상과는 완전히 달랐습니다. 일본은 자신들의 안전을 챙기기 위해 미군의 신뢰를 얻고 무고한 조선인을 희생시키면서까지 더욱 기승을 부리기 시작했던 것이죠. 자, 이렇게 나라를 팔아먹었던 대신 이완용, 사실요, 그는 이 고종이 신임하던 신하이자 조선의 인텔리 중에 인텔리였습니다. 고종이 너무너무 아끼고 사랑하고 옆에 두고 싶었던 와. 그런 시대였습니다. 처음에 네, 왜 그랬을까요? 자, 그런데 이완용의 관직 생활 터닝 포인트가 시작된 곳이 있습니다. 바로 여기입니다. 잘 보세요. 외국인 선생님? 오오오, 학교. 맞습니다. 학교입니다. 영어, 세계사, 서양의 정치와 법률, 수학까지 이전에 조선에서는 배운 적 없는 새로운 학문을 가르치는 공간입니다. 자, 그리고 이 당시로서는요, 생각지도 못한 아주 파격적인 수업 방식을 보여주었는데요. 무엇이었을까요? 수업 방식. 네, 외국어 오, 수업 맞습니다. 모든 수업을 영어로. 영어로. 아 진짜요? 네. 저기 외국 수업을 다 영어로 했어요? 맞습니다. 모든 수업을 저 당시에 영어로 진행했습니다. 파격적이죠. 네. 그죠? 지금도 파격적이에요 사실 그건. 그럼요. 맞습니다. 이 학교의 이름이 있습니다. 한국사 능력검정 시험 준비한 조나단이라면 들어봤을 텐데 그 이름은요, 바로 이겁니다. 유경공원. 아하. 유경공원. 예. 누구나 들어갈 수 있었을까요? 없죠, 없죠. 아니었을 것 같아요. 느낌이 딱 오죠, 지금. 네. 그죠? 오로지 명문가의 자제와 현직 관리들 아주 세심하게 선발된 30여 명 정도만 입학할 수 있었습니다. 자, 그런데 이렇게 선발된 사람 중 한 명, 네. 그 한 명이 바로 유한용. 이완용입니다. 29살이 되던 1886년, 굉장히 중요한 포인트. 유경공원에 자원 입학합니다. 자, 과연 이 이완용은 왜 어떤 생각으로 이 유경공원에 자발적으로 자원 입학했을까요? 자, 만약 이완용이 영어에 익숙해져서 미국 통이 되고 조선의 최고 권력자 고종이 눈에 든다면 호호, 관직자로서 탄탄대로를 걸을 수 있다, 가능하다, 이렇게 생각하지 않았을까요? 그렇죠. 이완용은요, 이 유경공원을 세운 고종의 의중을 빠르게 눈치채고 유경공원에서 열심히 공부합니다. 그리고 입학 10개월 만에 아주 큰 행운을 주게 됩니다. 이완용 인생의 터닝 포인트라고 할 수 있는 그 행운. 미국과의 교제가 점점 기묘해졌기 때문에 그때 신설된 유경공원에 입학하여 미국에 가게 되었다. 우와. 와우. 통역이 아니고 아예 그냥 미국으로. 아예 가는 거네요. 야, 그 당시에 미국을 간다는 거는 정말 손에 꼽을 수 있는 그런 사람일 텐데 거기에 이완용. 이완용이 간 겁니다. 이완용 대체 어떤 이유로 미국에 가게 된 걸까요? 요것만 좀 이 조미소 통상조약을 맺은 이후에 조선에 미국 공사관이 세워집니다.
그리고 이번에는요. 또 조선이 미국에 조선공사관을 세우러 가야 됐거든요. 이완용은요. 그 공사관원 중 한 명으로 선발된 겁니다. 아. 네. 이완용이 31살이 되던 1888년 1월 1일 2달간의 긴 여정 끝에 조선공사 관원들은 드디어 미국 땅을 밟았고요. 정식으로 조선공사관을 엽니다. 오. 자, 그렇게 미국 생활을 이어가던 어느 날 도착 후 11개월 만에 주미 책임 공사관에게 귀국하라 라는 명령이 내려옵니다. 귀국하나? 이유가 무엇이었을까요? 바로 청나라의 압력 때문이었습니다. 아, 끈질기네. 청나라는요, 허락도 없이 단독으로 이런 일을 진행해? 이거 웃기는 일이야. 자신들을 무시한다고 생각했던 겁니다. 결국 고종은 책임 공사관을 조선으로 소환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자, 그런데 이 불미스러운 일이 누군가에게는 행운이 됩니다. 귀국이? 자, 공석이 된 주미공사관의 자리 누가 차지하게 될까요? 아, 이완용. 그렇죠. 이완용. 이완용은요, 책임공사관 바로 다음으로 높은 직책이었거든요. 그는 약 2년 동안 미국 주재공사관의 책임자 대리로 일하게 됩니다. 자, 당시 이완용이 어떤 모습으로 일했는지 궁금하지 않습니까? 너무 궁금해요. 미국 현지에서 현지에서. 예. 네. 그 사진 한번 보겠습니다. 자, 자, 여기 뒤쪽이 이게 워싱턴 미국 대통령 알죠? 워싱턴? 네. 생가예요, 생가. 아. 그 앞에 지금 찍은 사진입니다. 맨 오른쪽, 네, 여기 나와 있죠, 지금. 와. 이렇게 한복을 입은 남자, 여기 부인입니다. 그 같이 갔어요? 네네, 같이 갔습니다. 자, 서양인들 사이에 이렇게 갓을 쓰고 도포를 두른 모습. 와. 조미 공사관원과 가족들은요, 미국에서도 이렇게 한복을 입고 생활한 겁니다. 오, 야. 미국에서 생활하는 동안 이 더듬더듬 말하던 영어 실력은요, 일취월장했고요. 미국 공사관과의 관계는 더욱 돈독하고 긴밀해집니다. 자, 그리고 1890년 10월 이완용이 대리공사직을 마치고 조선에 돌아왔을 때 이 미국에서의 경험, 이 경험이 이후 이완용의 삶을 완전히 바꿔놓습니다. 그는 대미 외교의 1인자이자 친미파의 대표적 인물이 되어 있습니다. 오. 그리고 이완용은요, 고종의 최측근 기구 승정원, 지금으로 본다면 대통령 비서실이 되겠네요. 이 승정원에서 일하게 됩니다. 그러면 거의 이제 실세? 실세? 권력? 그렇죠, 맞습니다. 원래 가까워졌으니까. 미국 사정에 밝은 이완용이 해외 열강의 간섭에서 벗어나려고 했던 고종에겐 꼭 필요한 인재로 보일 수밖에 없었겠죠. 자, 이런 고종의 총애 속에 이완용은요, 34살이 됐을 때는요, 무려 종 2품까지 올라갑니다. 자, 이완용은요, 친미파로 고종의 최측근에서 승승승승 장구한 것입니다. 자, 그런데 이렇게 잘 나가던 이완용, 1894년 조선 땅에서 생각지도 못한 충격적인 일이 벌어집니다. 동아시아를 뒤흔든 대사건, 1894년 바로 청일 전쟁이 터진 겁니다.
전쟁의 승자 일본, 조선 가만히 둘까요? 아니요. 일본인을 배치해서 내정마저 간섭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고종과 명성황후는요 여러 열강의 힘을 빌려서 이 일본을 견제하려고 합니다. 그러자 화가 난 일본 가만히 있지 않겠죠. 그렇죠, 그렇죠. 자 이러면서 조선 궁궐 한 복판에서 아이고. 천인공노할 짓을 저지릅니다. 충격적 사건. 밀미사변. 네. 앙심을 품은 일본이 명성황후를 살해한 명성황후 시해 사건. 고종 입장에선 갑자기 내 집에 강도가 들어와서 내 아내 죽인 겁니다. 네. 첩첩하죠, 진짜. 고종은 경복궁에 꼼짝없이 갇혀서 친일파 관리와 일본의 감시 속에 두려움에 떨며 잠을 청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 벌어집니다. 이때 고종의 신뢰를 한 몸에 받고 있는 관료 이완용. 자, 이때 이완용은 어디에서 무엇을 하고 있었을까요? 지금 이 힘의 흐름이 변하는 걸 보고 설마 이완용은요 자신과 친분이 돈독했던 미국 공사관으로 재빨리 대피해 있었습니다. 자 그렇다면 이완용은 고종을 구출한 다음 과연 어디로 도피시키려고 했을까요? 어디겠습니까? 미국. 당연하겠죠. 네. 바로 자신이 지금 피해 있는 미국. 미국 공사관. 이완용은요 이런 기회를 이용해서 조선의 최고 권력자 고종을 구출하면 자신의 정책 입지가 크게 올라갈 거라고 이미 계산이 끝난 상태입니다. 이완용은 고종을 구출하기 위해서 30여 명의 행동대를 대동하고 궁으로 갑니다. 오. 그런데 자, 이 사전에 구출 계획이 발각되면서 결국 실패합니다. 이완용 포기했을까요? 아니요. 아니요? 이완용은요 미국 선교사를 통해서 이 고종과 연락하면서 다음 기회를 또 노립니다. 그리고 1896년 2월 11일 드디어 그 계획 성공합니다. 오, 성공했어요? 네, 경복궁을 떠나 고종이 피신한 곳 아, 예. 러시아 공사관? 맞습니다. 러시아 공사관. 이완용은요 미국 공사관이 아닌 러시아 공사관에 고종을 피신시킨 겁니다. 이 사건이 무엇이다? 아관 파천. 와. 자 그런데요 아까 제가 이완용은 어느 나라랑 가깝다? 미국. 미국입니다. 그러니까 러시아하고는 그렇게 접점이 없습니다. 자 그렇다면 어떻게 아관 파천을 주도할 수 있었을까요? 자 이완용에게는요 특별한 네트워크가 있었습니다. 외국 공사관이 많은 정동을 중심으로 만들어진 외교 커뮤니티 정동부학부의 회원이었던 겁니다. 진짜 그 활동을 많이 그러니까요. 자 그리고 이완용은요 정동부학부에서 미국, 러시아와 가까웠던 이들과 함께 고종을 러시아로 탈출시킨 겁니다. 고종을 구해낸 공으로 이완용은요 하루아침에 관료직 감투를 3개나 받습니다. 그야말로 고종의 최측근 관료로 우뚝 서게 된 겁니다. 하지만 일본은요 러시아 공사관으로 피신한 이 고종을 계속 압박합니다. 과연 어떻게 압박했을까요? 일본은요 조선 백성들이 모두 보는 신문에 한글로 이런 글을 싣습니다. 자신의 궁궐을 떠나 외국 열강에게 보호를 요청한 국왕을 폐위해야 한다. 나라가 어려운 상황에서 이런 신문이 돈다? 그럼 우리는 누구 의기지? 우리도 어떻게 막 이렇게 좀 되게 불안했을 것 같은데. 그죠? 자, 이 불안해하는 백성의 민심을 달래기 위해서 고종은 이완용에게 이 사태를 수습하도록 명령합니다. 이완용은요, 고종의 명령을 받들어서 신문사에 엄중히 경고했고요. 선동성 기사는 싣지 않도록 일본 공사에 조치를 취합니다. 이야.
진짜. 자, 이 대표 친일파로 우리가 익히 알고 있는 이 이완용은요, 이때까지는 일본을 철저하게 미워하고 경계했던 것입니다. 1898년 이 이완용이 자신의 사리 사욕을 채우려고 나라의 이권을 해외에 팔아먹은 파렴치한 짓이 신문에 실린 겁니다. 언론에서 지금 이완용을 고발한 거예요, 지금요. 언론에서? 네, 어떤 내용이냐면요. 1895년 학부 대신, 그러니까 교육부 장관, 학부 대신 시절에 나라가 어려워 이 해외에 돈을 빌리게 됐을 때 그 일부를 빼돌려서 자신의 주머니 이렇게 채웠던 겁니다. 본색이 나왔네. 게다가요, 1896년 외부 대신, 외교부 장관. 네. 자, 이 외부 대신을 맡았을 때는요, 자신의 정적 기반인 미국에 뇌물 5만 달러를 받고 철도 부설권을 넘겼다는 그런 이야기도 있었습니다. 지금 많이 챙기고 계십니다, 지금. 자, 이걸로 끝일까요? 아닙니다. 이완용의 이 커리어를 뒤흔든 엄청난 횡령 스캔들이 또 터집니다. 아이고. 1898년 전북 관찰사로 새롭게 부임했던 이완용이 세금 20만 냥을 횡령했다는 혐의를 받고 조사를 받게 된 겁니다. 천냥 이런 건 들어봐도 20만 냥 이런 건 처음 들어봤거든요. 그러니까요. 어마어마할 것 같아요. 엄청난 겁니다. 그러니까 어. 당시 이완용을 아끼던 고종은 어떻게 했을까요? 관직에서 파면시켰습니다. 당연하죠. 네. 그래서 그랬구나. 자, 그렇다면 이완용은 이대로 중앙정계를 영영 떠났을까요? 이완용은 그런 사람이 아닙니다. 이 경성 주변을 떠나지 않으면서 호시탐탐 다시 고종의 신임을 얻어 중앙정계로 나아갈 그 기회만 노리고 있었습니다. 자, 이 청일전쟁 이후 조선에 대한 침략 야욕이 더 커진 일본, 또 아관 파천 이후 조선을 간섭해온 러시아. 계속되는 두 나라의 간섭을 벗어나기 위해 고종은 해결의 열쇠를 쥔 누군가를 급하게 찾습니다. 그게 누굴까요? 이완용. 이완용. 맞습니다. 이완용이 누구랑 친하다? 미국이랑. 맞습니다. 당시 고종은 러일 전쟁으로 맞은 위기를 미국의 도움을 받아서 해결하고 싶었던 것이죠. 고종은 파직당한 이완용을 불러들입니다. 어떤 자리에 앉게 됐을까요? 고종의 직속 부서인 국내부의 특진관, 지금으로 치면 대통령실 보좌관으로 임명이 된 겁니다. 와. 가까운 곳에 있네요. 그렇죠. 완전 최측근. 고종의 완전 최측근. 자, 이제 다시 내가 그토록 바라던 내 세상이 다시 시작됐겠구나. 네. 이렇게 생각했겠죠? 네. 그런데 말입니다. 돌아온 지 3개월 만에 3개월 만에? 이완용은 해임됩니다. 아, 왜요? 바로 이완용의 정치 활동을 반대하는 세력이 있었거든요. 일본을 배후에 두고 있는 친일파들이었습니다. 자, 그런데 친일파들은 왜 이완용을 경계했을까요? 그랬을까? 아까 고종의 아관파천 도운 인물 누구? 아, 이완용. 이완용. 당시 친일파들은요, 이완용을 친러파라고 생각했던 겁니다. 그래서 이 친일파는요, 고종을 압박해서 이완용을 내쫓았던 겁니다. 오. 이완용이 무려 3년 7개월 만에 얻은 정계 복귀의 기회가 친일파에 의해 날아가 버린 겁니다. 어떻게든 이 중앙정계에 복귀하고 싶었던 이 이완용에게 일본은 거슬리는 존재. 그러니까 너무 싫죠. 3년 7개월 만인데. 그러니까요. 그리고요, 1905년 9월 러일 전쟁은 끝이 납니다. 승자 어떤 나라?
1번. 일본. 이로써 대한제국에서는요, 러시아가 물러났고요, 완전히 일본 풍이 됩니다. 자, 이 고종은 측근 세력을 동원해서 끝까지 어느 나라의 지원을 호소하려고 했을까요? 미국. 그렇죠. 미국의 이 지원을 호소하려고 합니다. 그런데 이런 상황에서 이 미국마저 일본을 지원하는 노선으로 입장이 바뀝니다. 결국 모든 힘의 균형이 일본으로 지금 기울고 있는 상황. 그런 와중에 정말 충격적인 일이 벌어집니다. 고종이 신임하던 신하가 일본에 납치가 됩니다. 와. 그가 납치된 이유는요, 일본의 간섭과 침략에 끝까지 맞섰기 때문이었죠. 자, 이제 대한제국에서는요, 일본에 등 돌리면 아무리 직책이 높아도 목숨까지 위험해지는 겁니다. 러일 전쟁에서 일본이 승리한 후 2개월이 지났을 무렵 1905년 11월 9일 일왕의 특사가 경성에 도착합니다. 과연 누굴까요? 바로 이 사람. 누굽니까? 이토 네. 히로부미. 바로 일본의 초대 총리 대신 이토 히로부미. 자, 그가 서울 경성에 온 이유는 과연 무엇이었을까요? 바로 외교권을 일본이 차지한다고 국제적으로 공표할 수 있는 이 조약을 체결하기 위해서였습니다. 일사늑약. 맞습니다. 본격적인 대한제국 침략 계획을 시작한 것이죠. 와. 그리고 5일 후인 11월 15일 결국 고종과 이토 히로부미는 통역관을 대동하고 독대를 합니다. 그리고 이토 고종에게 충격적인 말을 합니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승낙하시든 거부하시든 마음대로 하십시오. 그러나 만일 거부한다면 그 결과가 어찌 될 것인지 생각하셔야 합니다. 긴 회의 끝에 고종과 대신들은 이토에게 이렇게 말하기로 결론을 내립니다. 체결은 불가하다. 오. 안 된다. 네, 을사늑약은 절대 체결할 수 없다라고 반대의 뜻을 모은 겁니다. 이완용. 근데 이완용이 그러니까 이런 의견이 있다는 게 조금 네. 신기한데 왜 그렇게 한 거예요? 이완용도 처음부터 공개적으로 나는 조약에 찬성합니다 하고 얘기하기가 힘들었을 겁니다. 근데 속으로는 찬성하면서 좀 눈치를 보면서 적절한 때 타이밍을 아마 좀 노리고 있었던 겁니다. 그리고 이제 이완용이 미리 찬성한다고 얘기하면은 고종하고 대신들이 거기에 대한 대비책을 세워둘 수가 있으니까요. 자, 그런데 대신들의 이 회의 결과가 누군가의 귀에 들어갑니다. 바로 대한제국의 외교권을 빼앗겠다는 일념으로 온 누구? 이토 히로부미. 이토 히로부미였죠. 이토는 이곳으로 쳐들어갑니다. 중명전. 중명전. 맞습니다. 바로 중명전으로 간 겁니다. 자, 저녁 8시가 채 되지 않은 시간, 이 중명전에는요, 조선의 주요 대신들이 모여 있었습니다. 자, 당시 중명전의 분위기 어떤지 한번 보시겠습니다. 총칼이 늘어서 철통과 같고 내정부 및 궁중에도 일부 병사가 배치되어 그 공갈의 기세는 말로 형용하기 어려웠다. 이런 상황에서 조약을 맺자는 얘기를 들으면 어떤 생각이 들 것 같습니까?
그러니까 일단 너무 공포스러울 것 같은 건 확실한 것 그렇죠. 같아요. 너무 공포고 이거 진짜 어떻게 해야 하지? 자, 이 대신들이 회의장에서 빠져나가려고 할 그때 일본 헌병대가 딱 막아서면서 다시 그들을 회의장으로 밀어 넣습니다. 살벌한 분위기 속에 이토와 마주하게 된 대신들. 이토는요, 이들을 붙잡고 조약 승인을 강요합니다. 자, 이날 밤 이토 히로부미는요, 이 대한제국 대신들을 차례로 부르며 의견을 묻습니다. 먼저 참정 대신 한규설에게 물었죠. 참정 대신은 어존에서 뭐라고 했는가? 그러자 한규설은 이렇게 말합니다. 나는 반대한다고 말했소. 이어서 다음 외부 대신 박재순에게 똑같은 질문을 합니다. 자, 이번에 박재순은 과연 뭐라고 이야기했을까요? 외부 대신으로서 어찌 감히 찬성한다고 할 수 있겠습니까? 근데 폐하의 명령이라면 뭐 어찌할 수 없지 않겠습니까? 이러지도 저러지도 못한다면서 박재순이 말꼬리를 흐립니다. 자, 그러자 이토 뭐라고 이야기했을까요? 외부 대신은 찬성하는 편이다. 말꼬리를 흐리고 강력히 반대하지 않았으니 찬성이라는 겁니다. 이게 지금 찬성으로 그냥 간 거예요. 들리지 않죠, 그죠? 자, 이토는요, 이어서 이하영에게도 똑같은 질문을 합니다. 이하영은요, 정세를 운운하면서 확답하지 않습니다. 자, 그러자 이토 어떻게 했을까요? 이하영 찬성. 또 제멋대로 결정합니다. 아, 대신들의 의견을 연이어 묻던 이토. 그리고 그의 눈이 한 사람에게 멈춥니다. 누구겠습니까? 뭔가 확실한 대답을 해줄 수 있는 사람. 누구? 아, 이완용. 이완용. 국력이 약한 우리가 일본의 요구를 거절할 수는 없습니다. 체결하는 것이 좋습니다. 이완용은 이토의 기대에 제대로 부응합니다. 이완용의 강력한 찬성. 자, 결국 이런 분위기에 휩쓸린 나머지 3명의 대신도 찬성표를 던집니다. 결국 8명의 대신 중 5명이 찬성합니다. 1905년 11월 18일 새벽 1시가 넘었을 때 이토는 대한제국 대신의 찬성을 빌미로 조약 체결을 선포합니다. 국가 간의 조약에 필요한 적법한 절차를 전혀 지키지 않았기 때문에 무효이고 불법한 조약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자, 이 이완용의 적극 찬성으로 이루어진 을사늑약. 결국 대한제국은 외교권을 완전히 박탈당합니다. 결국 격분한 민중들은요, 조약 파기를 외치면서 황궁 앞으로 몰려옵니다. 자, 그런 과정에서 이 민중의 분노를 더욱 끌어오르게 만드는 그 글이 퍼집니다. 어떤 글이었을까요? 시일야 방성대곡 오늘 목노와
통곡하노라. 저 개 돼지만도 못한 소위 우리 정부의 대신이란 자들은 자기 일신의 영달과 이익이나 바라면서 위협에 겁먹어 머뭇대거나 벌벌 떨며 나라를 팔아먹는 도적이 되기를 감수했던 것이다. 원통하고 원통하다. 동포여, 동포여. 자, 당시 이완용이 한 말이 있습니다. 한번 보겠습니다. 조약의 취지를 이해하지 못한 어리석은 자들의 헛된 말입니다. 외교에 대한 문제만 잠깐 이웃 나라에게 맡겨졌으나 나라가 부강해지면 돌려받으면 됩니다. 이게 무슨 뜻인가요? 변명이죠 뭐. 그 사람들을 비난하는 거네요. 네, 맞습니다. 바로 자신을 비난하는 사람들은 어리석고 그저 외교 문제만 잠깐 일본에 맡겼을 뿐이라는 겁니다. 문제 없다는 겁니다. 아, 불합리한 상황에 분개하고 정의를 지키기보다는 어쩔 수 없는 상황이라고 합리화하면서 자신의 이익만을 줬던 이완용. 이 을사늑약 이후 이완용은 새로운 내각의 총리 대신으로 임명이 됩니다. 그리고 경제적 이권을 챙길 수 있는 광산사무국 총재 자리도 받습니다. 지위와 재력을 이완용 이 두 손에 쥐게 된 겁니다. 참. 그리고 이완용은요, 이토에게 충격적인 맹세를 합니다. 어떤 맹세지? 어떤 난관에도 좌절하지 않고 한국을 일본에 병합시키겠습니다. 야, 철저하게 대한제국을 일본에 바치겠다는 맹세였습니다. 이토는요, 이완용을 의지가 강한 용기 있는 자라면서 절대적으로 신임하지요. 그리고 이완용은 이토에게 충성을 맹세한 겁니다. 자, 그러던 1907년 이완용이 전혀 예측하지 못한 사건이 터집니다. 매국노 이완용 입장에선 절대 일어나선 안 되는 큰 사건인데요. 대체 무슨 일일까요? 무슨 일이지? 자, 여기서 짚어보는 별점 체크포인트. 우리 역사에서 잊을 수 없는 바로 그 사건. 바로 헤이그 특사입니다. 헤이그 특사. 자, 이 고종이 을사늑약의 부당함을 알리고 파기하기 위해서 네덜란드에서 열린 만국평화회의에 특사들을 보내서 도움을 요청하려고 했던 사건이죠. 자, 그렇다면 고종의 이 시도는 성공했을까요? 안 했을까요? 성공하지 못합니다. 예. 일본 때문에. 맞습니다. 일본의 방해로 고종의 특사들은 본 회의장에 들어가 보지도 못합니다. 완전한 실패. 자, 그런데요, 일본이 방해했다는 건 일본이 고종의 특사를 눈치챘다는 겁니다. 자, 일본 가만히 있었을까요? 아니요. 맞습니다. 이토는요, 크게 분노하면서 고종을 쫓아낼 계획을 세웁니다. 자, 그런 이토가 찾은 자신의 충직한 부하는 누구겠습니까? 이완용. 이완용. 이토는요, 이완용에게 이 일을 수습할 방법을 고종에게 전하라, 이렇게 명령하죠. 고종에게 황제의 자리에서 물러나고 일본으로 가서 일본 천황에게 직접 사과하라는 내용이었습니다. 와. 지옥적이네요. 당연히 안 된다고 했겠죠. 음. 그때 이완용
고종에게 이렇게 소리칩니다. 소리를 쳐요. 네. 폐하께서는 지금이 어떤 세상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이렇게 말이죠. 자, 고종은 이때 이완용을 홀겨볼 뿐 할 수 있는 일은 없었습니다. 한때 고종을 모필하고 고종이 총애했던 대신 이완용. 그는 이제 일본의 편에 서서 고종의 목숨마저 위협하는 적이 된 겁니다. 그의 집 담벼락은요 온갖 욕설과 분뇨로 더럽혀집니다. 이 시위대가 이완용의 집에 불을 질러서 집이 모두 불탄 일마저 있습니다. 나라를 판 매국노와 일본에 대한 분노는 대단했습니다. 그리고 1909년 10월 이완용을 충격에 빠뜨린 사건이 벌어집니다. 바로 자신이 충성을 맹세했던 이토 히로부미가 하얼빈에서 총을 맞고 죽은 겁니다. 여러분, 누구의 총뿌리가 이토를 향했습니까? 안중근 이사께서. 맞습니다. 바로 안중근. 자, 그런데 이토의 죽음에 이완용은 슬퍼하며 애도하죠. 와. 아이고야. 자, 그리고 이토가 죽고 2달 뒤 또 한 번 경성을 뒤흔드는 사건이 일어납니다. 자, 당시 신문 기사 한번 보겠습니다. 한번 읽어보시죠. 리 총리가 칼 맞아. 잠깐 리 총리가 칼 맞아가 이완용? 아까 칼 제가 네, 이 총리가 칼 맞았다고 하니까 칼을 이완용이 맞아. 이완용이 칼 칼을 맞았다고. 맞았다는 거네요. 네, 맞습니다. 바로 총리인 이완용이 칼에 찔려 생사를 오간다는 기사입니다. 한 청년이 이완용의 죄를 벌하겠다면서 그의 목숨을 노린 겁니다. 그 청년의 이름은 이재명. 이재명. 네. 이완용의 어깨, 허리, 신장, 팔을 찔렀고요. 동맥이 잘리면서 엄청난 피를 쏟게 됩니다. 자, 칼에 찔린 이완용은 어떻게 됐을까요? 그 정도 칼 찔리면 못 살아요. 그 정도로 찔렸으면은. 그러니까요. 자, 그런데 살아남습니다. 아이고. 아니 엄청 찔렸는데 어떻게 살아남죠? 참. 이완용은 친일 매국 관료 중 가장 높은 자리에 있었습니다. 그래서 당대 최고의 의료진에게 최고의 수술을 받고요. 아, 퇴원한 뒤 요양까지 떠납니다. 아이고. 강자에게 기대 임금도 나라도 버린 이완용. 이완용은요, 오히려 이 사건을 계기로 매국 행위에 더 전념합니다. 그리고 1910년 6월 일본에서 새로운 통감이 왔다는 소식이 들리죠. 총리 대신으로 복귀한 이완용은요, 이 칼에 맞은 상처가 완전히 낫기도 전에 통감부로 달려갑니다. 그리고 경술년 1910년 8월 22일 결국 이걸 체결하죠. 일본과 우리나라를 하나로 만들겠다는 치욕적인 조약, 한일 강제
병합 조약입니다. 이 한일 병합 조약 제1조 과연 어떤 내용이 올라가 있을까요? 한국 황제 폐하는 한국의 모든 일에 관한 통치권을 완전하고 영구히 일본 황제 폐하에게 양형한다. 그러니까 한국의 모든 결정은 이제 일본 황제가 일본. 하겠다는 겁니다. 와. 이 말도 안 되는 조약 누가 가장 먼저 제의했을까요? 이완용. 그렇죠. 맞습니다. 이완용이 일본 측에 찾아가 먼저 이 조약을 제안했던 겁니다. 이완용의 적극적인 합방 제안에 훗날 일본은 이렇게 말합니다. 그물 속으로 물고기가 뛰어들어온 기분이었다. 와. 그물소. 이로써 이완용은 우리 역사에 씻을 수 없는 매국노로 남게 되었고요. 일본의 침략 계획에 마침표를 찍어주는 막대한 공을 세우게 됩니다. 그리고 사람들은 이 사건을 이렇게 부르죠. 경술국치. 경술련에 당한 나라의 수치, 나라의 씻을 수 없는 치욕이라는 겁니다. 경술국치 이후 이완용의 매국 행위는 다양한 곳에서 행해집니다. 아이들에게 어릴 때부터 일본어를 배우게 했고요. 이순신전 같은 위인전 금서로 만들었습니다. 읽지 말라고 합니다. 왜 그랬을 것 같습니까? 왜냐면 이순신 장군님이 이제 일본을 공격하고 일본을 많이 무찔렀잖아요. 그런 내용이니까. 그렇죠. 임진왜란 때 어쨌든 간에 큰 어쨌든 전쟁의 영웅이니까. 맞습니다. 이완용은요, 나라를 팔아먹은 것도 모자라 이 민족의 정신까지 말살하는데 앞장을 섰던 겁니다. 아유. 당시 일본은요, 매국 인사들의 그 공로에 따라서 자기와 돈을 내립니다. 이완용은요, 백작 자기와 돈 15만 원을 받습니다. 약 30억 정도가 됩니다. 자, 이 부동산을 합치면요, 재산은 더욱더 늘어납니다. 부동산의 크기는요, 여의도의 몇 배나 됩니다. 이완용은요, 1926년 69세의 나이로 세상을 떠납니다. 1,300명의 조문객이 참여한 가운데 장례는 성대하게 치러집니다. 팔아선 안 될 나라를 팔아서 누려서는 안 될 부귀 영화를 누린 자라고 신문사설에 정확히 기록되었던 것이죠. 아. 대한제국의 사람들은 모두 이완용을 이렇게 생각했습니다. 그리고 친일파의 대명사 이완용은 지금까지 여전히 손가락질 받고 있습니다. 와. 아유. 죽기 직전까지도 이 자신의 죄를 뉘우치는 기색조차 없었다는 이완용. 그는 앞으로도 영원히 우리 역사의 파렴치한 매국노, 나라를 판 대역 죄인으로 역사에 기억될 것입니다.